그날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도 그 습기 찬 반지 하방에서 한 끼니를 두 끼로 나누며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이 집 이제 제 명의인 거 아시잖아요. 서류 사인하실 때 설명드렸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에 제 신발을 밀어내듯 밀쳐뒀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도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나는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겨우 옷 두 벌과 남편 유품 몇 개, 그리고 낡은 휴대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폐지를 줍고 있었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오후, 얼굴을 가릴 모자 하나 없이 걷고 있는데 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장정순 여사님 되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법무법인입니다. 서정희 여사님의 유산 관련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정희.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제 다리가 순간 풀려버렸습니다.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마지막 재산은 정순이에게 남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알지 못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야기. 세월의 온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퍼진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거 치우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예전엔 미안해하며 웃던 며느리가 이젠 표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등을 대었는데 그녀는 물티슈만 툭 던져주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1년 차 새댁이면 잘 모를 수도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만든 반찬이 식탁에 올라가지 않았고 딱딱한 도시락이 배달됐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 딱 그 말뿐이었어요. 내가 부엌 정리해 놓으면 뒤엎어 놓고 세탁한 이불은 다시 베란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선 제 방식이 편해요. 괜히 엉망되면 제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하루하루 쌓여 가슴에 멍처럼 박혔습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나를 거주자가 아닌 침입자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고 거실에 있으면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말없이 돌아앉은 아들. 내가 말만 꺼내면 둘이 좀 알아서 지내요라며 중간도 아니고 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명의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어머님 서명받은 서류 기억하시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꾼 거예요. 그 말에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이 술잔을 입에 댄 채 말했습니다. 그냥 세금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현관에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옆에 작은 캐리어도 같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나가주세요. 이젠 불편하니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유품과 옷 몇 벌을 가방에 담으며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가방 지퍼를 올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던 그날 문 앞에서 딸랑 울던 풍경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함께 달았던 그 풍경. 남편은 그걸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따뜻해야 해라며 웃으며 걸었죠. 그 따뜻했던 바람은 이제 내 등을 떠미는 싸늘한 찬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지 하방 하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 들어간다고 내놓은 방을 겨우 얻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 다리뿐.
밤이면 주차장 사람들 담배 피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하수구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생활비는 아들한테 맡겼던 전 재산주. 남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땐 내 삶도 함께 주워 담는 기분이었습니다. 두껍게 겹쳐 입은 옷 아래로 땀이 흐르고 지하철 입구에 앉아 쉬고 있으며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 할매는 왜 저기 앉아 있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누구보다 아끼며 키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 나 앉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에 든 유리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발도 퉁퉁 부었고 심장은 자꾸 두근거렸어요. 잠깐만 쉬자 하고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는데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길게 울리더니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죠.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장정순 여사님 되시죠? 그 말이 들리던 순간 나는 폐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탓인지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긴 법무법인입니다. 돌아가신 서정희 여사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잘못 거셨어요라고 말하려다 그 이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정희. 희미하게 기억나는 이름 하나. 어릴 적 어머니가 정희야, 정순이 데리고 들어가자 하던 그 장면. 사진도 없고 얼굴도 가물가물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유언장에 여사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직접 적으신 메모입니다. 내 마지막 재산은 정순이에게 남긴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날 힐끗거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법무법인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 속엔 유언장 사본과 지금은 폐가처럼 남아있는 오래된 한옥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첫 기차를 타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오래 숨어 있다가도 단서 하나만으로 다시 피어나곤 하지요. 기차가 멈추고 역을 나와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문 앞에서 내가 잊고 지냈던 과거와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정희 고모 손을 잡고 뒷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놀았죠.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손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문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고 문의 손잡이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그 감촉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어린 시절 매일 저녁 뛰어놀다 들어오던 그 문 같았거든요.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마루,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 나는 마루에 가만히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던 시간들이 그 집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순이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읽어줘. 나는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와 노트 한 권, 그리고 등기 서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 이 글을 남긴다.
그날 집안 사정으로 널 서울 이모에게 보냈을 때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그리고 내 소식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단다. 하지만 세상은 참 잔인하더구나. 넌 나를 잊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내 남은 재산과 마음을 내게 남긴다. 이 집은 내 것이고 이 안의 작은 예금 통장도 내 것이야. 고생 많았지. 부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끝까지 남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집은 낡고 작았지만 그 안엔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기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처음엔 그 집에서 나 혼자였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부엌엔 녹슨 주전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전등 스위치를 켜니 깜빡거리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세면대 수도꼭지에선 녹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 참 고마웠습니다. 비가 와도 쫓겨날 걱정 없고 밤이 와도 불 켤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낡은 신문지를 긁어내고 문풍지를 손으로 붙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낯선 할머니가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여기 서정희 씨 댁 맞지에? 예, 근데 정희 고모는 돌아가셨고 전 먼 친척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 할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정순이 고먼. 아이고야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그분은 정희 고모의 이웃이자 평생 친구였답니다. 어릴 적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치 반찬을 건네주고 헝겊으로 덧댄 앞치마도 선물해 주셨죠. 정희가 늘 이야기했어요. 자기 조카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정순이라고. 한 번만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마을회관에서 밥 짓는 일 도우미가 필요하단 말에 내가 그거라도 해볼까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분식집을 했었으니 밥 짓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했지만 된장은 물 먼저 풀고 그 다음 고추장 넣는 게 국물 안탑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았고 며칠 뒤 마을회관 밥상에선 제 된장국이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정순 씨라는 이름 하나로 마을회관 밥상에 내 된장국이 오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읍내에서 온 누군가가 제 밥을 먹고 가더니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다짜고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 로컬푸드 팀장 박정현입니다. 혹시 이 된장국 직접 끓이신 거 맞죠?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시피를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진짜 맛을 잘 모르거든요. 어르신만의 손맛을 살린 간편식 제품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내 된장국을 상품으로 내고 싶다고 말한 건 70해 넘게 살아오며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전 그냥 밥 해드리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망설이자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엔 제일 귀한 겁니다. 할머니, 진짜는 사라지기 전에 꼭 기록해놔야 해요. 그날 이후 그는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내게 요리 과정을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보자고 했고 내가 쓰던 된장 항아리까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 맛의 핵심은 뭔가요? 기다림이죠. 급하면 간이 떠버리고 느긋해야 깊은 맛이 나요. 그 말에 박 팀장은 한참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랑 함께 제품 개발 고문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작은 보수라도 드릴 수 있고 레시피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고문이 된다고요? 시장에서 수건 깔고 김밥 팔던 내가?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맛을, 내 삶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고 감동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고문이냐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민폐만 끼치면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이 경력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그날부터 나는 내 삶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끓이던 국의 순서를 기록하고 양념 비율을 적어보고 직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손으로 직접 보여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국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이만 못 내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믿음. 그게 내 어깨를 다시 펴게 만들었습니다. 그 즈음, 읍내 약국에서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 와이프 말이야, 집 나갔대. 병원도 문 닫고 빚쟁이들 들락날락한다더라. 아들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래전 현관 앞에서 내 신발을 밀어내던 며느리의 표정, 아들이 문도 닫지 않은 채 등을 돌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삶이 그들과 멀어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여름, 내 이름을 딴 정순내 국밥 브랜드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내 손으로 만든 내 이름으로 세운 첫 번째 간판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장에서 첫 제품 완판 기념으로 작은 회식을 하고 돌아오던 저녁이었습니다. 마을길을 돌아들어서는데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낯빛이 어두운 채로 두 손을 모은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지만 지금 그를 보는 내 가슴은 설렘이 아니라 경고처럼 조여왔습니다. 왜 왔니? 차분히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어렸어. 와이프 말만 듣고 엄마를 그렇게 몰아낸 게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면 병원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순간 내 안에 차오르던 울컥함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게 내가 없어서였니? 아니면 내 안에 양심이 없어서였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거 이제야 알아. 정말 많이 후회해.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내 몫이야. 난 지금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쁘다. 그리고 여기 너한테 자리를 내줄 집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문을 닫는 내 손엔 처음으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뒤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나서야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애가 울던 눈빛이 마치 어릴 적 열이 나서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들던 그때처럼 보였어.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앞 평상에 웅크린 채 밤을 새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문을 여니 모래먼지가 묻은 얼굴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루만 더 듣고 가도 돼요. 이번엔 진짜로. 엄마 말만 들을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마당 구석 평상에 앉자 내가 물을 건넸습니다. 그 조용한 제스처 하나에 그 애는 울듯 웃으며 속삭였죠. 사실 병원 망한 거. 엄마 탓도, 아내 탓도 아니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사람이 돼야 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엄마 내쫓을 때 마음 안 아팠니?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방문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땐 왜 그걸 말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볼 용기도 없었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내 말 오늘 처음 듣는다. 그의 얼굴에 조금의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도와주진 못해. 하지만 기회를 줄 순 있어. 단, 조건이 있어. 그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를게요. 제발 기회만 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하루에 2시간씩 와서 일부터 다시 배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살아볼 의지가 있다면 가르쳐 줄 사람은 많아. 그 말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놓칠게요. 절대요. 그 다음 날부터 현우는 새벽같이 조합 마당에 나왔습니다. 말도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배송 박스를 나르고 배추를 씻고 된장통을 닦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일했고 중간에 핸드폰도 꺼놨습니다. 전엔 1시간만 일해도 한숨 쉬고 팔 걷어붙이던 아이가 지금은 허리 굽혀 인사하고 눈 마주치며 감사합니다를 말하더군요. 마을 아낙네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정순 씨 아들 아니가? 그 집에서 쫓아냈다 하던데 웬일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가 진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다들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남았더라. 된장 옮길 때 허리 다칠까봐 조심조심 하던데. 그 말들이 하나둘 모여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이 그를 다시 정순 씨 아들이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도 아주 조금씩 그 애의 등을 보며 풀려갔습니다. 퇴근길에 내 앞치마를 챙겨주고 김치 담글 때 물을 깎아주며 이따금씩 말하던 그 말. 이렇게 엄마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냥 좋아요. 어느 날은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일 계속 하고 싶어지면 엄마, 그땐 엄마 이름 걸고 가게 하나 내도 돼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름은 내 걸로 해도 되는데 맛은 네 걸로 내라. 그 말에 그 애가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나만 바라보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서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순이네 국밥집. 흰 바탕에 손글씨로 쓴 그 간판을 올리는 순간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이름을 간판에 단다는 건 내 지난 세월 전체를 조용히 세상에 들려주는 일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정성껏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밥은 6,000원이면 괜찮을까?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게. 그래, 대신 밥은 넉넉히 줘라. 배 골고 가면 2번 다시 안 온다.
우리는 그렇게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주방 한쪽엔 정이 고모가 남긴 항아리들이 있었고 벽에는 마을 사람들이 선물해 준 자수 1000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사랑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다 담겨 있었죠. 첫 손님은 마을 회관의 김할머니였습니다. 이 국물 맛이 딱 그 된장국 맛이네. 그때 그거. 그 말을 듣고 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맛을 잊지 않으시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이틀,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읍내에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된장에 진심인 집이라면서요. 여기 된장국 한 번 먹으면 시판 제품은 못 먹는다더니 진짜네. 현우는 장사보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누가 국밥에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지, 누가 매운 고추를 더 달라는지 그 모든 걸 메모해두고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그 아이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어른이 되었구나.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후 마당에 나란히 앉아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국밥집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읍내에서도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찾아왔고 어느 날은 젊은 요리 유튜버가 할머니, 이 된장 맛은 콘텐츠예요라며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밥 먹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요. 저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밥 냄새 나면 그냥 울컥해요. 나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국을 덮어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란 하나 더 넣어줄게. 너 오늘 기운 없어 보여. 그렇게 우리 가게는 밥을 팔기보단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고 누군가는 여기 오면 어릴 적 집에 온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가게 일과는 별개로 읍내 도서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맛을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알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참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읍에서 지역 식문화 보존회를 만든다 카던데 자문위원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자리에. 하지만 이장님은 말했습니다. 된장 하나에도 인생이 묻어있는 사람이 정순 씨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한 삶이 이렇게까지 넓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내 이름 석자를 내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발표하라 그래서 썼어요.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국밥을 팔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해 가을, 현우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때요? 엄마가 여기까지 걸어온 그 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난 겨우 국밥 하나 제대로 끓이는 사람이야. 하지만 현우는 꿋꿋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국밥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줬고 지금도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어요. 얼마 뒤 우리는 정순 어르신 장학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첫 회 지원 대상은 조선 가정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국밥집 매출의 일부와 현우가 만든 소규모 프랜차이즈 수익 일부로 충당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이름으로 만든 거라면 믿고 도울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학회 첫 기수 중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덜고 공부했거든요. 아이의 손엔 조그만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하나로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도 누군가는 매달 찾아와 국밥 한 그릇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우는 매장 옆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누구든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죠. 거기엔 이런 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국밥엔 위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글귀들을 가끔 천천히 읽으며 내 삶이 남긴 자국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만큼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살아봤지만 이제는 정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나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국밥집 화단에 물을 줍니다. 고모가 남기고 간 항아리엔 오래 담근 된장이 익어가고 창가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과 손님들이 남긴 엽서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가끔은 마을회관 강연 요청도 옵니다. 노인의 지혜라는 제목이 붙은 자리에서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준 밥이 위로가 되었다면 그건 밥에 뭐 특별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느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죠. 그 말이 오늘 제게 제일 큰 밥이네요. 나는 지금 아들과 함께 만든 가게에서 매일 국물을 끓이고 매일 괜찮다는 말을 국밥 위에 담아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그 아이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요. 그 아이는 이제 직장인이 되어 자신도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삶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쫓겨나던 그날의 여자가 아니고 지하철역 구석에서 떨던 노인도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운 사람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준 이름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낸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밤에 뜨개질을 하며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나 없이도 이 국밥집이 돌아가길 바라며 창밖에 바람이 붑니다. 나는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정순아, 너 진짜 잘 살아왔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쯤 무너집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 돌림을 당하고 내 모든 걸 줬던 자식에게조차 외면받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녀는 국밥 한 그릇에 인생의 온기를 담았고 그 온기가 사람을 바꾸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데워주었습니다. 정순 씨의 이름은 이제 장학금으로, 된장 항아리로, 누군가의 편지 속 따뜻한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복수란 미련도 증오도 아닌 내가 나답게 잘 살아가는 거지 아닐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순 씨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닿았다면
그건 당신도 누군가의 온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의 온기는 이름 없는 인생들의 진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당신에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손끝이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